한국 위성이요? 하하, 장난감 수준이죠. 일본 우주전략심의관의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의 감시 공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자국 로켓에 5번 연속 실패를 숨긴 채 한국을 조롱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한국 따위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회의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뒤 나토 기획국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절대 러시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누리호에 담긴 진짜 가치,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 위성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잭슨 콜턴의 목소리가 화상화면 너머로 들렸습니다. 우주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검증도 안 된 아시아 국가의 장난감을 나토 정찰망에 올린다는 건 동맹에 대한 모독이에요. 2025년 11월 28일 밤,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실에 홀로 남아 회의록을 정리하던 저는 엿새 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우주정찰 분과 정기회의였죠. 회의실 정면 스크린엔 위성 커버리지,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감시 공백 지역이 유독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헬레나 포겔, 나토 우주정찰 정보기획국장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25년째 위성 정보와 동맹 ISR 자산을 분석해왔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분단의 아픔이 무엇인지, 감시의 눈이 왜 중요한지 몸으로 배운 세대입니다. 그날 회의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정찰위성 동향, 중국의 새로운 광학위성 배치, 북한의 구식 감시 체계. 저는 준비한 브리핑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죠. 현재 나토 자산만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일부 구간에서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인 잭슨이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위성을 배치하면 됩니다.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사는 언제죠? 동유럽 대표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 국경에선 매일이 급해요. 프랑스 방위우주국 피에르 라크루아가 끼어들었죠. 유럽 우주국도 새로운 정찰위성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아리안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2년 뒤 아닙니까? 폴란드 대표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폴란드 출신 분석관 루카스 노바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각 대표단 자리에 인쇄물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A사 한 장짜리 메모였죠. 저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간단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차세대 중형위성의 해상도가 상업 최고 수준인 30cm급에 근접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며칠 뒤인 11월 27일에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첫 운용 발사로 위성 13기를 600km 궤도에 올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루카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루카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한국 위성을 우리 커버리지에 추가하면 동부전선 감시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습니다. 잭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한국 위성의 실제 성능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미 한국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K2 전차 10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200여 대가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죠. 3년 전 계약할 때도 다들 반대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T-90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발트 3국 대표 중 한 명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자주포 K9을 운용 중입니다. 정확도와 신뢰성에서 독일제를 넘어섰어요. 지상에서 믿을 만하다면 우주에서도 검토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피에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기 하나 잘 만든다고 우주 강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위성과 발사체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루카스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한국은 08m급 비구명 광학거울도 국산화했습니다. 일본도 하지 못한 일이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토 켄타 일본 우주전략심의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H3 발사체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인지 아닌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루카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잭슨과 피에르는 한국 자료를 디타 참고 항목으로만 다루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동유럽과 북유럽 대표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루카스의 메모를 신중하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러시아 접경 지대의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무엇이든 검토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눈빛에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엔 나토 동부전선 커버리지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색 공백 지역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죠. 미국과 유럽 자산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국경 일부 구간은 24시간 연속 감시가 불가능했어요. 루카스가 남기고 간 추가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연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9년 나로호 첫 발사 실패, 2013년 성공, 2022년 누리호 첫 발사, 그리고 이제 4차 발사. 불과 15년 만에 자력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브뤼셀의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많은 위성이 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성들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명확했어요. 좋은 제조국, 신뢰할 만한 방산 파트너.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우주와 정찰이라는 전략적 핵심 분야를 맡기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죠.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체계를 왜 굳이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표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러시아 T-90을 압도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2 전차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나토 정보 보고서에도 여러 번 언급됐죠. 처음엔 다들 의심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례적인 문구들을 적어 내려갔죠.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여백을 보다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적었죠. 대한민국. 이 단어를 공식 문서에 올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스였죠. 국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 광학 거울을 연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회사겠죠? 아닙니다. 박노식이라는 기술자 한 명이 2년 동안 손으로 갈았다고 합니다. 자동화 설비도 실패한 영역을 말이죠.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5 수준까지 매끈하게 연마했대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21세기에 손으로 우주 장비를 만든다니. 하지만 한편으론 흥미로웠어요. 기계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해냈다는 게 말이죠. 한국 자산에 대한 현장 검증 시찰단 구성을 검토한다. 저는 회의록 말미에 이 문장을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공식 제안은 아니었어요.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 한 줄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리호 발사 일정표도 있었어요. D-3일의 총조립 완료, D-2일의 발사대 이동, D-1일의 추진제 충전, 그리고 11월 27일 0시 55분 발사 예정.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이게 단순한 로켓 발사 이상의 의미일까요? 제 머릿속엔 두 개의 지도가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나토 커버리지 지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에 있고 아시아는 변방인 지도죠. 다른 하나는 루카스가 그린 새로운 지도, 한국이라는 작은 점이 추가되면서 빨간색 공백이 줄어든 지도였습니다. 세 번째 축.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미국이 첫 번째, 유럽이 두 번째라면 한국이 세 번째 축이 될 수 있을까요? 동맹의 빈 곳을 메우는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와 대전 연구소.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나토 본부 상황실 대형 화면에 잭슨 콜턴의 얼굴이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실을 배경으로 한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어요. 11월 23일 오후 우주정찰분과 후속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를 다시 꺼낸다면 동맹의 일체감이 깨질 겁니다. 우주 안보는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영역이에요. 갑자기 검증도 안 된 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인다.
그건 우리가 쌓아온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끝에서 그의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제가 회의록에 적어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죠. 그 작은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피에르 라크루아가 거들었어요. 프랑스 방위우주국 국장인 그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유럽 우주산업 현황이 있습니다. 아리안 스페이스, 탈레스 알레니아, 에어버스 디펜스. 이들이 고용하는 인원만 15만 명이 넘어요. 한국까지 끌어들이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일자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폴란드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죠.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저는 중재를 시도했어요. 먼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루카스,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했죠? 루카스 노바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에 동유럽 지도를 띄웠어요.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 일부 구간에서 나토 자산만으로는 24시간 연속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의 공백이 생기죠. 지도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 지대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위성을 추가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루카스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빨간색 구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게 분명했죠. 동유럽 3개국이 이미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방산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계약 건수만 해도 20건이 넘죠. 지상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우주로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발트 3국 대표 중 한 명이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우리 국경 수비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제 장비 도입 이후 러시아의 도발이 40% 감소했어요. 억지력이 작동한 겁니다. 노르웨이 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북극 항로 감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쇠빙선과 잠수함 움직임을 추적하려면 더 많은 눈이 필요합니다. 잭슨이 화면 속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추가 위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내년 예산도 확보됐고요. 내년이면 늦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조용히 말했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세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피에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광학 거울이 08m라고요. 운용 경험도 없는 기술을 어떻게 믿습니까? 유럽은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검증된 시스템이 왜 동부전선 감시 공백을 못 메우고 있죠? 루카스가 반문했습니다. 잭슨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의 정체성 문제예요. 나토는 대서양 동맹입니다. 태평양 국가를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한국이 태평양 국가라고요? 폴란드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어요. 무기를 팔고 훈련을 함께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실질적으로 준해원국이나 다름없죠. 회의장이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 수호파, 다른 한쪽은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파였죠. 사토 켄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일본 우주전략심의관인 그는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 누리호는 아직 시험 단계입니다. H3가 일시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대안을 선택하는 건 위험해요. 시험 단계라고요? 루카스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이틀 뒤인 27일 발사는 운용 발사입니다. 위성 13기를 실제로 궤도에 올릴 예정이죠. 이미 발사대에서 대기 중이고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한국을 당장 파트너로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검토라는 말은 듣기 좋죠. 잭슨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한번 문을 열면 닫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다음은 누구죠? 인도? 이스라엘? 나토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잃게 될 거예요. 피에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통합하려면 시스템 개선에만 수억 유로가 들 겁니다. 그 돈이면 유럽 위성 2기를 더 쏠 수 있어요. 언제요? 리투아니아 대표가 물었죠. 2년 뒤, 3년 뒤. 그동안 우리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논쟁이 격해지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현장 검증 시찰단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한국의 주장이 사실인지, 과대평가인지 직접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나로우주 센터와 대전 연구소를 방문해서 누리호 발사를 참관하고 광학거울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잭슨이 화면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한국 시설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동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 대표가 말했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이 뭘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숨길 게 있다면 더더욱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카스가 대답했어요. 저는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공식 제안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한국 우주정찰 자산에 대한 현장 검증 시찰단 구성을 검토한다. 잭슨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죠.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이 시찰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에르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동유럽과 북유럽 대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거의 동시에 말했어요. 우리는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나토 우주정찰분과 회의에서 한국 자산에 대한 현장 검증 시찰단 구성 검토가 제안되었으며 동유럽 및 북유럽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토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루카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며칠 뒤면 저는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희망일까요? 실망일까요? 루카스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누리호 발사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준비하실 게 많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일뿐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의자들이 마치 심판대처럼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며칠 뒤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하게 될까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찾던 세 번째 축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나로우주 센터와 대전의 연구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오후 저와 루카스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외교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죠. 나로우주 센터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흥이 꽤 멀거든요. 고흥.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의 남쪽 끝, 작은 반도에 우주센터가 있다니 의외였어요. 케이프 커네버럴이나 바이코누르 같은 거대한 평원이 아니라 바다를 마주한 작은 언덕이라고 했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아파트 단지, 공장과 산이 뒤섞인 모습이었어요. 전형적인 산업국가의 모습이었죠. 우주 강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요? 루카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로우주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였어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발사장과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였죠. 하지만 발사대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전체에 누리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차 발사부터 4차 발사 준비까지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이 빼곡했죠. 김도윤 정책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이 D-3일입니다. 총조립이 완료된 상태고 내일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누리호의 단면도가 나타났죠. 전체 높이 47m, 총 중량 200톤. 1단 로켓은 75톤급 엔진 4개, 2단과 3단은 각각 75톤급과 7톤급 엔진을 사용합니다.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전체 기준으로 90% 이상입니다. 엔진은 95% 이상이고요. 김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루카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5년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기보다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기술 이전을 해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발사 통제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발사대 실시간 영상이, 다른 쪽에는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특별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실제 운용 발사거든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 총 13기를 600km 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13기를 한 번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위성 분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각자의 궤도에 안착시키는 기술이죠. 다음 날인 D-2일,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거대한 이렉터가 천천히 로켓을 세우는 모습은 장엄했어요. 기술자들이 엄빌리컬 타워에 연결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로 우주로 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녁에는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과학 도시라고 하더군요. 위성광학연구센터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건물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인포그래픽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산 고해상도 정찰망 구축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도표가 펼쳐져 있었죠. 정찰위성, 누리호, 향후 재사용 발사체, 지상국, 그리고 K2 전차와 천무 로켓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루카스가 물었어요. 장미나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위성만 쏘는 게 아니라 전체 방어 체계와 연동되는 구조예요. 위성이 포착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상 무기 체계에 전달되는 거죠. 지도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커버리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중국해와 동해, 그리고 멀리 시베리아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동유럽 상황도 고려한 설계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성이 극궤도를 돌면 자연스럽게 유럽 상공도 지나가게 됩니다. 시스템을 조금만 조정하면 나토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한국우주개발 연표가 걸려 있었어요. 2009년 나로호 첫 발사 실패, 2013년 성공, 2022년 누리호 시작,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빼곡했죠. 실패가 참 많네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실패가 스승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죠.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연소 불안정, 추력 부족, 단분리 실패,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훈, 기획재정부 출신 예산심의관이었죠.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우주 예산입니다.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올해만 2조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정찰위성, 발사체, 연구개발.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필요한 투자입니다. 필요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지훈이 반박했죠. 복지 예산, 국방 예산, 교육 예산. 다 급한데 왜 하필 우주입니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민아가 중재했습니다. 오늘은 나토 손님들께 시설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예산 논의는 나중에 하시죠. 광학실험실로 이동했어요. 무진동 시설로 설계된 특수한 공간이었죠. 이서연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젊은 여성 과학자였어요. 여기서 08m급 비구면 광학거울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보호복을 건네며 말했죠. 직접 보시겠어요?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표면이 완벽하게 매끈했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자동화 설비로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서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표면 정밀도가 요구 수준에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거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박노식 기술명장입니다. 30년 경력의 광학 전문가죠. 이분이 2년 동안 손으로 연마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5 수준까지 매끈하게요.
루카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으로요? 21세기에? 때로는 사람의 손이 기계보다 정밀합니다. 이서연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시뮬레이션 룸으로 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그리고 빨간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위성 궤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 정찰위성이 운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한반도 주변의 감시 공백이 현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는 거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지죠. 화면이 전환되더니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토와 협력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빨간 점들이 폴란드와 발트 3국 상공을 지나갔어요. 러시아 국경 지대의 감시 공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죠.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론 지금도 가능해요. 김도윤이 대답했죠. 문제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D-1일 발사 전날이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렸고 최종 점검이 진행됐죠. 추진제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시각은 내일 0시 55분입니다. 발사 책임자가 브리핑했어요. 기상 조건은 양호하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저는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작은 나라의 큰 꿈이 거기 있었죠.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카스가 물었어요. 한국이 자력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9번째 나라가 됩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동맹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발사대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저 로켓이 하늘로 오를 겁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 밖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우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었죠. 루카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국장님, 이 수치를 보세요. 한국 로드맵대로라면 5년 안에 정찰위성 5기 이상을 추가로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 걸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밖의 발사대가 마치 거대한 느낌표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대전 연구센터 대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정면 스크린에 거대한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펼쳐진 뒤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며 유럽까지 이어졌어요. 2025년 11월 26일 오전, D-Day 하루 전, 김도윤 정책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한국의 5년 우주정찰 로드맵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계약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죠.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복잡한 일정표가 나타났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발사 계획이 빼곡했죠. 저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정찰위성만 8기, 통신위성 4기, 그리고 각종 실험위성들까지. 5년 동안 20기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겁니까? 루카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장미나 과장이 대답했죠. 재사용 발사체가 2028년에 완성되면 발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연간 6회 이상 발사가 가능해요. 한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감당된다면 말이죠. 위성 한 기당 1,000억 원, 발사 한 번에 500억 원. 계산해 보셨습니까? 김도윤이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중요한 건 궤도 배치입니다. 보세요. 화면에 지구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위를 빨간 선들이 돌기 시작했죠. 극궤도, 태양 동기궤도, 경사궤도, 각각 다른 높이와 각도로 배치된 위성들이었습니다. 이 궤도들을 조합하면 김도윤이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빨간 선들이 지구를 거미줄처럼 감쌌어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동해, 그리고 놀랍게도 동유럽까지 커버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한반도 방어를 넘어선 수준 아닙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글로벌 운용을 염두에 뒀습니다. 극궤도 위성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를 돌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죠. 루카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게요. 나토 기존 커버리지
지도와 겹쳐보면 그가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유럽 지도 위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쳐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나토 기존 커버리지, 빨간색은 한국 위성 추가 시 확대되는 영역이었죠. 믿기 어렵군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한국 자산을 활용하면 나토 동부전선 감시 커버리지가 20에서 30% 확대됩니다. 특히 폴란드 동부와 발트 3국 지역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네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빨간색 영역이 마치 동맥처럼 유럽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론 이미 준비됐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방금 광학거울 최종 테스트를 마쳤는데 해상도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8cm까지 식별 가능해요.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어제 시험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항구 사진이 떴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죠. 컨테이너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해상도면 루카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러시아 군용 차량은 물론 개별 병사의 이동까지 추적 가능하겠네요. 김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처리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지상국으로 전송되고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동맹국과 공유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죠. 처리 속도가 관건이겠군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미 해결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대답했어요.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위협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류합니다. 처리 시간은 30초 이내예요. 한지훈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겁니까? 이 모든 걸 구축하는데? 김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심의관.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문제예요. 안보도 결국 돈입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펼쳤어요. 5년간 총사업비가 10조 원을 넘어갑니다. 국민 한 명당 20만 원씩 내는 셈이에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민아가 재빨리 개입했죠.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찰위성 한 기 사용료가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독자 시스템을 갖추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는 다시 지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거였죠.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주 정찰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이 클럽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잠재적 위협도 있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과 공유할 의향도 있다는 거군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당연합니다. 장민아가 대답했죠.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에요. 동맹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이서연 박사가 소개했죠. 박노식 기술명장입니다. 전설적인 광학거울 연마 장인이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거울을 직접 연마하셨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걸렸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손으로 느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왜 그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손자가 군대에 있습니다. 최전방이요. 이 거울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면 2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술과 전략을 넘어선 인간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김도윤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며 위성들이 움직였어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 위성망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었죠. 2028년이 되면 동부가 저녁을 30분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15분 간격이 가능해요. 루카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거의 실시간 감시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나토와 공유한다면 김도윤이 마지막 버튼을 눌렀어요.
유럽 지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빨간색 공백 지역이 거의 사라져 있었죠. 동부전선 전체가 촘촘한 감시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미래입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한국과 나토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안보 구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지도만 봐왔는데 갑자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판 전체를 바꾸겠다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에게 뒤처질 겁니다. 장민아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꿈은 거창한데 내일 발사나 성공하길 바랍니다.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우리에겐 실패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루카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국장님,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본 지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추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그림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의 연구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건물들 안에서 세계 질서를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하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누리호가 성공하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죠. 실패하면 글쎄요.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의 목소리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아니, 실패를 각오하고도 도전하는 의지랄까요. 발사를 하루 앞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그 길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내일 새벽, 누리호가 하늘로 오를 겁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지도도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2025년 11월 27일 새벽 0시 30분, 나로우주 센터 관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대에 우뚝 선 누리호가 투광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와 루카스는 VIP 관람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발사 25분 전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발사관리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김도윤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최종 점검 중입니다. 추진제와 산화제 충전은 완료됐고 곧 자동 발사 시퀀스가 시작될 거예요. 관제실 정면 스크린이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발사체 상태, 기상 정보, 궤도 데이터, 그리고 탑재된 위성들의 상태까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발사 10분 전, 자동 발사 시퀀스 진입.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어요. 이 순간이 한국의 우주 개발뿐 아니라 나토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었죠. 발사 5분 전, 엄빌리컬 타워 후퇴 준비. 화면 속 누리호 주변의 구조물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홀로 서는 순간이었죠. 발사 1분 전, 엔진 점화 대기.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카운트다운을 기다렸어요. 10, 9, 8.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자동 정지, 자동 정지.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ABORT가 떴어요. 관제실이 술렁거렸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대요.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중단된 겁니다. 발사관리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각 파트 점검 시작. 엄빌리컬 팀은 센서 상태 확인. 추진팀은 압력 데이터 재검증.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관제실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키보드 소리와 무전 교신 소리만 들렸죠. 센서 문제 확인됐습니다. 물리적 손상은 없고 신호 오류로 판단됩니다. 추진제 압력 정상 범위 확인. 구조 건전성 이상 없음. 발사관리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센서 바이패스 후 수동 전환. 재발사 절차 준비. 루카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어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죠. 지금도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히 18분이 지났을 때 발사관리팀장이 선언했습니다. 문제 해결 완료.
01시 13분 발사로 재설정.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됐죠. 발사 30초 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 9, 8, 7, 6, 5, 3, 2, 1. 점화.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가 붙었죠. 정상 이륙. 모든 엔진 정상 작동.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고도 1km 통과. 속도 마하 0.8. 화면에 누리호의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습니다. 계획된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맥스큐 구간 진입. 최대 동압 지점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공기 저항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맥스큐 통과. 모든 시스템 정상.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1단 분리 준비. 1단 분리. 화면에서 로켓의 아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2단 엔진이 점화됐어요. 2단 엔진 정상 점화. 고도 60km.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단 비행. 2단 분리. 3단 점화.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진행됐어요. 고도 580km. 목표 궤도 진입 임박. 그리고 마침내 궤도 진입 성공. 고도 600km 확인.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죠. 위성 분리 시작.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 성공. 튜브 위성 1번. 분리 성공. 하나씩 13기의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총 비행시간 18분 25초.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김도윤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첫 운용 발사가 성공했어요.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군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18분 만에 해결하고 발사를 강행하다니. 포기란 없었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몇 시간 후, 우리는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광학거울의 실제 성능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위성광학연구센터 시험실은 특별한 열기로 가득했죠. 발사 성공 소식에 연구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방금 첫 시험 영상이 도착했거든요. 클릴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에는 그 유명한 08m급 광학거울이 특수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노식 장인이 거울 앞에 서 있었죠. 보시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보호 커버가 열리자 완벽하게 연마된 거울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거울이라기보다는 예술품 같았어요. 표면에 단 하나의 흠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정말 손으로 연마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30일입니다. 매일 8시간씩 갈았어요. 처음엔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나중엔 세륨 옥사이드로, 마지막엔 거의 분자 수준까지 매끄럽게 만들었죠. 이서연 박사가 측정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표면 거칠기가 0.05나노미터 이하입니다.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수치예요. 시험 영상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2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왼쪽은 우리 거울로 찍은 시험 영상입니다. 오른쪽은 나토가 사용 중인 상업 위성 영상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를 비교해보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산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선명도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왼쪽 영상에서는 컨테이너 위의 숫자까지 읽을 수 있었지만 오른쪽은 대략적인 형태만 구분됐죠. 확대해보겠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점점 확대됐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왼쪽 영상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오른쪽은 픽셀 덩어리가 됐어요. 해상도가 28cm까지 나옵니다. 이서연 박사가 설명했죠.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루카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군사 정찰위성 수준 아닙니까? 그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어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엔 움직이는 영상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개별 차량을 추적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동영상도 가능합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초당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때 한 연구원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방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복잡한 곡선들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뭡니까? 루카스가 물었어요. 연간 시험 데이터입니다. 이서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엔진 연소 시험만 20회 이상, 중소형 엔진 포함하면 40회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반동 제어 기술입니다. 이걸 로켓 착륙 시스템에 응용했어요. 충격 흡수율이 기존 대비 35% 개선됐죠. 김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방산 기술과 우주 기술의 융합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같거든요. 박노식 장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왜 개발하는가죠. 우린 지키려고 만듭니다. 가족을, 나라를, 동맹을.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2년간 거울을 갈며 생긴 흔적들이 선명했어요. 그 손이 만든 거울이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될 거였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3차원 지구본이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실시간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발사된 위성들의 현재 위치예요. 빨간 점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 시베리아로, 그리고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6시간 후면 폴란드 상공을 지납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첫 유럽 관측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루카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 장민아가 대답했죠. 정치적 결정만 남았어요. 저는 홀로그램 지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시간 전 하늘로 솟구친 로켓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주 개발의 관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플레이어였죠. 성능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죠.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나토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린 준비됐으니까요. 시험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노식 장인이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장인의 자부심이 가득했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새벽의 불꽃과 거울의 빛. 하나는 하늘로 솟구쳤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다볼 준비를 마쳤죠. 한국의 성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였어요. 2025년 11월 28일 오전 9시 브뤼셀 나토 본부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사흘 동안 밀린 업무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써야 할 건 다른 보고서였으니까요. 한국 우주정찰 자산 현장 검증 결과 보고서. 제목을 적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죠. 문이 열리고 루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태블릿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시뮬레이션 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한국 자산을 우리 시스템에 통합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엔 유럽 지도가 떠 있었고 복잡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죠.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루카스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나토 기존 자산만으로는 동부전선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구간이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백 지역들이 폴란드 동부에서 발트 3국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봉합되지 않은 상처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게 한국 자산을 추가했을 때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니,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했죠.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물었습니다. 감시 공백이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루카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24시간 연속 감시 가능 구간이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어납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단순히 위성 몇 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런 극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니.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죠. 그게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루카스가 계산서를 펼쳤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데이터, 공유 비용은
미국 상업위성 사용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연간 5억 유로면 동부전선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웠죠. 잭슨과 피에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휴대폰을 보여줬죠. 1시간 전에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동맹 일체성 유지 방안이랍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견제가 시작된 거죠. 노트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은 객관적인 사실부터였어요. 2025년 11월 27일 01시 13분.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비행시간 18분 25초 후 고도 600km 궤도의 위성 13기가 정상 투입되었으며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본 것, 느낀 것을 전달하는 거였죠.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니다. 실제 작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08m급 광학거울의 해상도는 나토 현용 상업위성을 능가한다. 28cm 해상도는 군사 정찰 임무 수행에 충분한 수준이다.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잭슨이 먼저 공격했어요. 헬레나 국장, 한국 방문이 즐거우셨나 보군요. 그런데 잠깐의 인상만으로 나토의 70년 역사를 바꾸려 하시는 겁니까?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전쟁실을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죠. 인상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내드렸을 텐데요.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루카스가 대답했죠. 광학거울 성능, 발사체 신뢰성, 데이터 처리 속도 모두 확인했어요. 그래도 운용 경험이 없잖습니까? 잭슨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주 정찰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동유럽 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죠. 노하우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왜 우리 국경엔 아직도 감시 공백이 있는 겁니까? 미국의 수십 년 노하우는 어디에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재를 시도했어요. 모두들 진정하시죠. 우리는 같은 동맹입니다. 목표도 같아요. 안보 강화죠. 방법이 문제입니다. 피에르가 말했어요. 유럽 우주산업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이면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보다 안보가 우선 아닙니까? 발트 3국 대표가 반문했죠.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정치적 싸움과 별개로 사실은 기록되어야 했으니까요. 한국의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찰위성 8기 이상, 통신위성 4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이 모두 운용되면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감시망 구축이 가능하다. 그때 노르웨이 대표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어제 러시아 북방함대 잠수함이 북극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우리 위성은 놓쳤지만 일본 정보당국이 알려줬어요. 만약 한국 위성이 있었다면 루카스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한국 위성이 그 지역을 지났을 겁니다. 포착 확률 90% 이상이에요. 잭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놓칠 겁니까? 폴란드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죠.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정부 실패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에게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한국을 세 번째 축이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보완적 파트너 정도로요. 표현을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집니까? 잭슨이 비꼬듯 말했어요. 본질은 같지만 접근이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했죠.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다는 거예요. 빈 곳을 메우는 역할이죠. 동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피에르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보완이든 뭐든 결국 예산이 분산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루카스가 반박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반대파들도 한국의 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녁 6시, 저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핵심 부분을 써야 했어요. 본 보고관은 한국 우주정찰 자산을 나토 감시 체계의 보완적 요소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동부전선의 감시 공백을 메우는 데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쓰고 나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완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소극적인가? 아니면 적절한 타협인가? 루카스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국장님, 방금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발사된 위성이 첫 유럽 상공을 통과했대요. 테스트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이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죠.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군용 차량들, 국경 검문소의 세부 구조까지 보였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저는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루카스가 대답했죠.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나토는 모든 가능한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동맹 자산 후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최선의 동맹 자산 후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한국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제안하고 있는 거였죠. 결국 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그대로 쓰는 게 최선이니까요. 보고서 말미에 서명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토 내부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 9시,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제안,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나토 지도부의 결정이었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보낸 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나토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루카스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누리호 발사 사진, 광학거울 측정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지도. 작은 나라의 큰 도전이 이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낮 2시 정각. 나토 본부 대회의장의 문이 열리고 회원국 대표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급 회의였죠. 저는 회의장 한쪽에 마련된 실무진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침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입장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죠. 그의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제일 위에 제 보고서가 보였어요. 그가 단상에 오르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나토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무총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특히 우주정찰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혹시 한국 문제를 거론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고 봅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즉각 반박했죠. 동부전선의 현실을 워싱턴은 모르시는 것 같군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무총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을 이었어요. 헬레나 포겔 국장이 현장 검증 보고서를 모두 읽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 자산을 활용할 경우 나토 동부전선 감시 공백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프랑스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만 믿고 결정할 순 없습니다. 정치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사무총장이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준비한 성명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어요. 본인은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한민국과의 우주정찰 분야 협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공식적으로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유럽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박수였지만 곧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대표들이 따라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동참했죠. 잭슨 콜턴이 화상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사무총장님, 이건 성급한 결정입니다. 동맹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동맹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단지 능력이 확장되는 것뿐입니다. 피에르가 일어섰습니다. 유럽 우주산업계의 우려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대답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유럽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발언했습니다. 북극 항로 감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러시아 핵잠수함이 포착됐지만 우리 자산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한국 위성이 있었다면. 가정은 그만합시다. 미국 국방장관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가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루카스가 실무진석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간대 포착 확률은 93%였습니다. 사무총장이 성명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실무그룹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첫째, 한국 정찰위성 데이터의 나토 시스템 통합 가능성. 둘째,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셋째, 단계적 협력 방안. 그가 잠시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을 나토 우주정찰 협력 검토 대상으로 공식 기록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핵심 협력 검토 대상으로 공식 언급된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대한민국 대전의 위성광학연구센터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TV에선 정규 방송이 흐르고 있었죠. 연구원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을 때 갑자기 속보 자막이 떴어요. 나토, 한국과 우주정찰 협력 공식 검토 발표.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TV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서연 박사가 식판을 든 채 화면을 응시했고 젊은 연구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브뤼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위성이 나토 동부전선 감시 공백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노식 장인이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화면에 광학거울이라는 자막이 나타나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TV에 고정됐죠.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08m급 광학거울은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옆자리의 젊은 연구원이 박노식에게 말했습니다. 명장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왔네요. 박노식은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진 걸 주변 사람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2년간 홀로 거울을 갈던 그 시간이 이제야 의미를 갖게 된 거였죠. 브뤼셀로 돌아가서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실무그룹 구성은 언제부터입니까? 독일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즉시 시작합니다. 사무총장이 대답했죠. 헬레나 포겔 국장이 그룹을 이끌 예정입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섰어요. 사무총장님,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가 제게 시선을 보냈어요. 동의하십니까?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죠. 하지만 브뤼셀은 유럽의 안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었어요. 나토가 미국의 일방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독자적 판단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엔 축하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였죠. 그중 폴란드 국방부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한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 우리도 한국을 도울 차례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83세 노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살고 계셨죠. 헬레나야,
뉴스 봤어. 한국과 협력한다고? 네, 어머니. 이제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베를린 장벽 너머를 볼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 가족이 저편에 있는데도 소식을 알 수 없었지. 기억해요, 어머니. 한국도 분단국가라고 들었어. 그들이 만든 눈이 전쟁을 막는다면 그게 어느 나라 기술이든 상관없잖니. 중요한 건 평화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저녁 7시, 루카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왔습니다. 방금 한국 위성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나갔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도네츠크 근방의 러시아군 집결지였죠. 차량 한 대 한 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해상도라면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실시간 전술 정보로 활용 가능합니다. 루카스가 말했어요. 우크라이나군에게 이 정보가 있었다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었어요. 밤 9시, 저는 회의록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었죠. 2025년 11월 28일, 나토 사무총장은 대한민국과의 우주정찰, 협력 가능성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나토 역사상 아시아 국가를 핵심 협력 검토 대상으로 공식 언급한 첫 사례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 구름 너머 우주엔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제 한국의 것이었고 곧 우리와 함께할지도 모르는 눈들이었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도윤 정책관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그날 밤 대전의 연구센터에선 야간 근무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나토 공동시험 대비 체크리스트. 그 아래엔 항목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었죠. 데이터 포맷 표준화, 보안 프로토콜 수립, 실시간 전송 테스트. 박노식 장인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광학실험실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거울 연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1m급이었죠.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그에게 물었대요. 또 2년이 걸릴까요? 필요하다면 3년이든 4년이든. 박노식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거울이 세계를 본다잖아요. 그의 거친 손이 다시 거울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한 번에 한 번씩 완벽을 향해 나아가면서 브뤼셀 나토 본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엔 새로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기존의 파란색 점들 사이에 빨간색 점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아직은 하나뿐이었지만 곧 더 많아질 예정이었죠. 제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전쟁을 막는 눈은 정확해야 해요. 그게 어느 나라 것이든.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그래, 중요한 건 평화야. 기술이 아니라. 오늘 나토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공식 문서에 올린 것뿐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작은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회의록 표지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훗날 어떻게 기억될까? 나토가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한 날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밤 10시. 브뤼셀 나토 본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각이었죠.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한국 출장 자료들과 오늘 발표된 성명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서류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엿새 전 첫 회의 때 출력해둔 회의록 초안이 있었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여백에 작게 적힌 글자가 보였어요. 대한민국. 연필로 쓴 흐릿한 글씨였죠. 그때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망설이며 적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나토 공식 문서에 올라갔어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죠. 우주정찰 협력 검토 대상.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엿새 사이에 무엇이 바뀐 걸까? 한국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바뀐 건 우리의 시선이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루카스의 메시지였어요. 국장님, 동유럽 국경 적용 후속 검토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네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짧은 답장을 보냈죠. 오늘만큼은 충분합니다. 적어도 작은 이름 하나가 공식 문서로 올라갔으니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한국에서 받은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노식 장인이 거울을 연마하는 장면이었죠. 느리고 정확한 손놀림, 끝없는 반복,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매끈한 표면. 그 영상 옆에 누리호 발사 장면을 띄웠어요. 새벽의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 실패를 딛고 일어선 도전의 순간이었죠. 이 두 장면이 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린 장인 정신과 빠른 기술 혁신, 손의 감각과 데이터의 정확성. 모순처럼 보이지만 함께 작동하는 두 개의 힘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였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늦었는데. 곧 끝납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주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며 말했어요. 뉴스 봤어요. 한국이랑 협력한다면서요? 좋은 일이네요. 우리 아들이 폴란드 국경에서 복무 중인데 더 안전해지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거창한 전략이나 정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같은 시각, 대전 연구센터, 야간 교대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엔 체크리스트가 빼곡했어요. 나토 데이터 포맷 호환성 테스트, 암호화 프로토콜 검증, 실시간 전송 지연 시간 측정.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검토가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이죠. 저는 다시 회의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위성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잭슨의 첫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농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모니터에서 시험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한국 광학거울로 찍은 폴란드 국경. 러시아 군용 트럭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각 차량의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나토가 선택한 게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 장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의지였죠. 박노식의 2년, 한국 엔지니어들의 15년. 그 모든 시간이 응축된 선택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어 마지막 단락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이 문장을 쓸 때의 망설임이 떠올랐어요. 너무 단정적인가 고민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니까요. 회의록 초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그리고 오늘 28일. 단 엿새 만에 비공식 메모가 공식 정책이 된 거였어요. 컴퓨터 전원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어요. 한나토 우주정찰협력 실무그룹 운영계획 초안. 첫 문장을 썼습니다. 목적 대한민국 정찰위성 데이터의 나토 방어 체계 통합을 통한 동맹 감시 능력 강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이어질 작업의 첫 줄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결정을 내렸는데도 말이죠. 가방을 챙기며 다시 한번 여백의 글씨를 봤어요. 대한민국. 연필로 쓴 흐릿한 글씨 위에 잉크로 쓴 선명한 글씨가 겹쳐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능성에서 현실로 바뀐 과정의 흔적이었죠. 사무실을 나서기 전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 하늘 위 600km 상공에선 한국 위성들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동맹의 새로운 눈이 되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이 건물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제와 다른 나토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나토를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윤의 새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함께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작은 이름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야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개운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너머엔 분명 새로운 감시자들이 있을 거였어요. 의심과 관성으로 시작했던 이름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남겨야 할 이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나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는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작은 점 하나를 추가한 것뿐이지만 그 점이 만들어낼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나토가 한국과의 우주 협력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오늘은 충분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작은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회의록 여백의 이름이 마침내 잉크로 남았으니까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